저도 뭐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성명서도 읽어보고 기자회견 질의도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문장은 It's time이라는 그 말로 시작되는 그 문장입니다. It's time이라고 하면서 어떤 타임이냐면 다이얼백 할 시간이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얼백이라는 것은 0.5% 기준금리에서 5.5% 기준금리까지 인상해 왔고 약 1년 동안 동결을 해왔던 건데 이제 다이얼백 할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다이얼백은 다시 0.5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립금리,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서서히 단행할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FOMC 회의에 정말 몇 년 만에 있는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첫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단 한마디 선제적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고 단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9월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그 선제적 지침, 가이던스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발표할 거라고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충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할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좀 환호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 기준, 근거들을 가지고 언제쯤 금리 인하할 거야를 이제 전망하시고 예측하시는 걸 다 존중합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아마 파월은 바이든의 말을 들을 거야. 바이든이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제는 트럼프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왔듯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봐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왔다거나 물가 상승률이 거의 다 와가는 시점인데 고용 침체가 너무 심하게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인들이 등장한다면 두 가지 어떤 mandatory, 두 가지 어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리를 선택하는 일인 것이지 어쩌면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일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내리겠다는 거죠.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현재의 국민이, 미국 국민이 굉장히 환호하겠죠. 특히 대출을 많이 끼고 있거나 혹은 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1주택자 이상이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이 투자자나 국민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발생하면 다 바이든 책임인 거거든요. 나쁜 일이 발생해도 바이든 때문인 거고 좋은 일이 발생해도 다 바이든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혹은 해리스를 위한 유리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그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대신 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잡혔으면 7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했겠죠. 아직 잡힌 게 아닙니다. 잡혔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목표 물가,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 제도 하에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 그러니까 미국은 2%니까요. 2%에 부합할 때까지 지금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근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실적치가 2.6%까지 왔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직 2%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물가 잡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2.5, 적어도 2.5, 조금 더 좋은 숫자라고 한다면 2.34%는 도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발표되는 PCE 데이터 혹은
8월 중순, 9월 중순에 발표되는 CPI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추가적인 물가 완화의 진전을 보일 거라고 판단한다면 9월 중후순에 있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이 경기 침체 맞아? 이 정도면 아직도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야? 무슨 경기 침체라고 해? 할 만한 의문을 충분히 제시할 만큼의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흐름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는 얘기는 미국의 현재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에서 2.1% 정도 됩니다. 그럼 2에서 2.1%를 매우 소폭 밑도는 대략 한 1.9%그 정도로 미국 경제의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한다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여러 인사들, FOMC 위원들은 주로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그 샴의 법칙을 제안한 그 샴 이코노미스트도 최근에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실업률 추이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았던 실업률보다 최근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건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전 실업률, 7월 실업률이 3.5%였고 최근 실적치 실업률이 4.1%니까 0.5%포인트를 상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의 법칙의 주관자답게 실업률이라는 그 지표에 민감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파월은 4.1% 실업률이 무슨 그렇게 나쁜 실업률이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표현을 좀 들었거든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뭐 혹은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받을 그럴 표현인데 실업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걸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그 실업률이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강한 침체 현상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 하드 랜딩은 기대하기 어렵고 소프트 랜딩으로 본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성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뉘앙스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 지금 페드는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방은행들이 만약에 줄도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성급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상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굳이 고려할 만한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세 가지 고려 요인이 물가 안정됐느냐, 경기 안정됐느냐, 세 번째 금융 안정됐느냐, 세 가지 기준인데 내내 금융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금융 부실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또 치솟아서 4.5%를 향해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겠죠.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갈 경우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은 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급한 금리 인하 이런 것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여건을 들여다봐도 성급한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은 좀 낮겠다. 특히 미국 GDP 증가율로 봤을 때 2분기 GDP 실적치가 속보치 기준으로 2.8%였어요. 물론 잠정치, 확정치가 뭐 한 달을 격차를 거쳐서 또 발표되겠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속보치가 2.8%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뭐 강하게 뭐 경기 침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명확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 옵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잘못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대적으로 제로금리로 인하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후행 관계가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겁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통화 정책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제로 금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과 금리 인하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 시장에서는 하드랜딩으로 전개되거나 급격한 경기 냉각 혹은 고용 시장의 냉각 현상이 야기될 경우 그러면 조금 조급하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기대하는 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예요.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표현이죠. 룰. 빅스텝 룰이 아니에요. 베이비 스텝 룰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기조 변화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발생하는 그 급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드랜딩. 급격한 경기 냉각 이런 것들을 우려할 때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 있죠. 근데 그 금리 인하는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가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강한 침체로 전개되지 않고 소프트 랜딩으로 전개되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제가 이런 표현 좀 써볼게요. 캐나다가 2번의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유로존이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다름 아닌 금리 정상화예요. 지금 24년 하반기는 금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에요. 물론 또 걱정이 됩니다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일부는 금리 지금 이게 무슨 높은 금리야. 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해관계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인지 아닌지를 답변하잖아요. 지금 제약적이거든요. 테일러 준칙 기준의 기준금리나 어떤 거를 비교해도 지금의 5.5% 기준금리는 미국 경제를 제약하는 요인인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제약하는 요인에서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금리,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점차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일본도 제로금리가 정상일 리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정상일 리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랜딩이 발생해서 급격하게 성급하게 금리 인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조정에 대대적인 일을 만든다. 뭐 경기가 다시 급냉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로 가정하기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를 좀 꺼려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답변을 드린다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를 많이 받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은행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받는 그런 섹터는 금융주, 은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 거 아닌가? 부동산 매매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신규 착공 들어가고 인허가 받고 착공 들어가고 이런 일들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한다면 건설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왜냐하면 그 금리가 이익률이니까요. 네. 은행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그 자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과 실물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좀 구분해 놓고 따로따로 본 다음에 이것을 유추해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AI 경제는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표현 다시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AI is everywhere. 지금 AI는 시작입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를 확보하려고 경주하고 있고요. 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업들도 AI를 내장시키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AI 경쟁을 다각화하고 AI가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
정말 어디에도 AI가 존재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본다면 실물 경제적으로 AI에 투자하는 그런 실적치 그리고 AI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면 일수록 반드시 따라서 필요하는 AI 반도체, HBM 이런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영역들은 실적치라는 측면,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IMF의 전망치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합니다. 내년 전망치를 1.9%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24년 경제 성장률이 2.5%인데 ICT 산업만의 성장률은 10.55%입니다. ICT 산업의 일부가 AI겠죠. AI 산업의 성장률은 10, 20, 30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2.5%가 훨씬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AI가 ICT 산업이 미국의 GDP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거시경제적 지표의 여건은 많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거의 목표치에 가깝게 2.34% 수준에 도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는 안 좋죠. 그리고 경기는 더 호황으로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더군다나 또 다른 변수로 만난 것이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도소매 판매액이 약 40%, 39%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도소매 판매가. 근데 이미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소비를 지금 해야 될까? 좀 뒤로 미뤄야 될까?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 둔화로 이어져서 내수의 회복이 더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나름 성장률 면에서 GDP 규모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그 대표적인 배경은 수출이고 수출 중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 영역이 강한 것인데 나머지 내수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회복이 이어지고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비가 또 침체되고 이렇게 될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들처럼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상황은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가뜩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이런 국면에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면 거의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맞물리는 게 가계부채의 증가세인데 이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는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더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율인데요. 여전히 강달러입니다. 이 강달러 기조에서 지금 2%포인트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2.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될 경우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추가적인 슈퍼 강달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그걸 내가 굳이 선제적으로 이걸 단행해서 그런 부수적으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여건의 거시적인 환경은 마련됐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약한 고리 이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그러면 10월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때 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